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오늘은 먼저 온 미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9장 가치가 이끄는 기술, 10장 인공지능이 아직 하지 못하는 일은 똑서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이 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가치가 이끄는 기술입니다. 조치훈 구단이 2015년도에 인공지능과 대국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인공지능이 경연 같은 걸 해서 이제 준우승을 했던 한국의 돌바람하고 먼저 대국을 했는데 넉 점을 접어주고 시작을 해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승을 했던 프랑스 크레이지 스톤에게 석점을 접어주고 나서 승리를 했는데요. 조치훈 구단이 이제 돌바람이랑 할 때는 약간 편한 마음이어가지고 본인이 지고 난 다음에 이제 크레이지 스톤이랑 할 때는 조금 더 집중해서 경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둑을 컴퓨터에게 지게 될 때, 그때가 인류가 끝나는 날입니다. 로봇에게 인간이 지배당하는 날입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로봇을 위해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뿐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놀고 오늘도 즐겁게 즐기고 팝콘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팝콘 외의 것을 먹고 컴퓨터에게 지배당하기 전에 즐겁게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조치훈 구단은 체스 같은 거는 당연히 컴퓨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바둑은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경기가 있으므로 바둑업계가 이제 큰 충격과 이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다시 조치훈 구단 인터뷰를 했는데요. 최강자들을 꺾은 뒤 바로 바둑계를 떠난 알파고가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그런 매너가 어디 있냐 소리치며 바둑돌을 한 주먹 던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조치훈 구단이 성격이 좀 직선적이고 그러신데요. 이걸 보고 이제 저자는 침략자 백인의 총을 향해 칼이나 도끼를 들고 돌진하는 제3세계 원주민들의 처절한 투지로 봐야 할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많이 다가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구글이 이제 알파고와 하는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를 위해서 행사비를 20억 원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상금 100만 달러를 걸었지만 알파고가 이겼기 때문에 그 몫은 구글 것이 되었고요. 이 돈은 유니세프, 이공계 교육단체, 바둑 관련 단체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한 홍보 효과는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이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경기가 있었던 기간 동안에 알파벳의 시가총액만 58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글이 본인들이 이길 걸 예상하고 있었고 바둑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도 있었지만 바둑계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안중에도 없고 알파고가 은퇴해버린 걸 두고 바둑계 많은 프로 기사들은 이걸 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이 알파고를 은퇴시키고 난 다음에 다음 과제로 단백질 구조 예측을 선택했는데요. 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면 신약 개발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고 여기서 이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둑 기사들은 AI를 통해서 이제 이런 행사가 있었으니까 바둑을 어렵지만 이제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바둑이 좀 더 대중화됐다면 이제 이 알파고와의 대결이 인간이 졌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렇지도 않고 알파고 이후에 바둑 산업은 파괴되고 프로 기사들의 권위가 낮아졌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하오정 사단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전에는 새로운 수를 찾으면서 환호하고 연구를 거듭하며 이제 성장해가는 낭만이 있었는데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물론 알파고보다는 바둑을 못하지만 스스로 찾아가고 이제 성장해가는 이런 낭만이 사라져버리고 이런 일은 기술 발전으로 몸은 편해지는데 영혼은 시드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우리가 점점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탁기, 식기세척기, 청소기 이런 것들로 가사 일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냥 누르면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몸은 점점 편해지는데 영혼은 좀 시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종종 하곤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구글의 비공식 슬로건이 사악해지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제 알파벳이라는 모회사를 설립하면서 만든 슬로건은 옳은 일을 하라인데요. 이렇게 단백질 구조 예측으로 신약 개발의 편익이 엄청 커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알파고는 은퇴를 하고 그러면 프로 기사들이 희생을 하고 바둑계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건 사소한 일일까?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이 옳은가? 이건 테러리스트의 논리가 아닌가라고 이제 장강명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미국의 제약회사 신약개발연구팀에서 네이처지에 발표한 게 있었는데요. 생화학 무기 후보 물질을 6시간 만에 인공지능으로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들이 한 일은 그냥 코딩이 0에서 1로 바꾼 것뿐인데 신약 개발에 필요한 물질이 아니고 생화학 무기 물질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은 이제 과학계에도 큰 파장을 미치는데요. 이렇게 기술의 발전은 빛과 어둠이 함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고, 과학자 90여 명이 생화학 무기 개발에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런 과학자들의 다짐이 어떤 힘이 있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을 개발할 때도 그 과학자들이 이 원자폭탄이 이렇게 쓰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강대국들의 힘 싸움에 이제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이용될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좀 제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을 더 빠르고 싸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 개발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 어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보이거나 아니면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의 신들인데요. 그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몇 나라의 국내 총생산을 훨씬 뛰어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한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와 교육, 서구적 가치관의 전 세계적 상징으로 보이기 때문에 애플만 사용하고 애플을 쓰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메타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보통 기존 미디어 업체인,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보다 1000배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현대의 신들이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뉴욕의 스탄 경영대학원의 스콧 갤러웨이 교수가 구글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었는데요. 우리의 은밀한 비밀을 모두 알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사소한 것부터 심오한 것까지 온갖 질문에 대답해준다. 그 어떤 기관도 사람들이 구글에게 보이는 믿음과 신뢰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의 신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약간 찔렸던 게, 저도 어디 해외여행을 갔을 때 구글 맵을 보고 그냥 걔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고, 현실에서도 구글에 검색을 해보고 거기에 나오는 거를 물론 이제 맞는지 검토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믿고 따라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신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초국가적인 미국의 빅테크 거대 기업들이 힘이 엄청난데, 그러면 이런 구글을 감시하거나 활동을 제한할 만한 힘을 지닌 국가나 단체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미국 정부도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거를 좀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리콘밸리 인사 중에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본인의 재산을 써서 재단을 만들고 연구를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화성의 식민지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스페이스 X를 만들고 스타링크를 띄워서 인터넷망을 만들고, 이렇게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술 혁신의 상징인데요. 일론 머스크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현상을 이게 신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오이디푸스와 나노봇인데요. 여기에 좀 반갑게 저희가 전에 같이 읽었던 책이죠. 그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장강명 저자가 추천사를 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추천사를 쓴 이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 책이 미래에 대한 경고이고 악몽이기 때문에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되게 예상치 못한 이유였는데요. 이 레이 커즈와일은 유전학, 나노기술, 강력한 인공지능을 포함한 로봇공학의 혁명이 중첩되고 꼬리를 물면서 발생을 하면 이제 우리의 지능은 몇백 배 높아지고 우리 인격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 이렇게 엄청 한 단계 높은 인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인간이 여러 곳에 존재하고 하면 인간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세상에서 예술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이 장강명 저자는 상상이 아예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초지능을 갖춘 초인간이 될 것이기에 현재의 개념들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가? 이런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과학기술로 인한 문제들이 다 그냥 자동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만 가지면 될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인데요. 오이디푸스 왕이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신탁을 받고 아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고 해서 이제 버렸는데, 다시 운명의 힘으로 거기 돌아와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현대의 그 관점으로 보면 존속 사례와 근친 상간이고, 오이디푸스 왕은 사실
이런지 몰랐으니까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몰랐다. 스스로 합리화하면 되는데, 뭐,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실범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인간은 이렇게 자신을 무겁게 벌하고 싶다는 생각에 압도되는 존재이고, 이런 생각은 고대 그리스부터 21세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간을 괴롭혔는데, 이렇게 계획을 무너뜨리는 뜻하지 않은 미래가 운명인데, 이런 운명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트랜스 휴먼이 미래를 지배하고 그의 계획이 언제나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계속 살아가게 될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 제일 끝에서 고통은 삶에서 제거해야 하는 얼룩이 아니고 고통은 삶의 일부이고 우리 삶은 순백이 아니고 순백이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와닿았던 게 이제 과학기술이 엄청 발전한 미래의 세계를 다루는 뭐 영화나 소설을 보면 인간은 뭐 다 계획대로 되고 뭔가 되니까 이제 고통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게 과연 더 행복하고 좋은 삶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문명에 대해서 이제 장강명 저자가 얘기한 부분이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동차가 그냥 우리가 보면은 기술이고 뭐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었을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동차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도시가 커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부모는 자신의 일터로 가고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낮 시간 동안에 떨어져 지내고 부모가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고 이런 생활 환경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었다. 그래서 이걸 자동차 문명이라고 한다라고 표현하면서 본인은 자전거가 일상화되어서 조금 더 좁은 거리에서 활동하고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의 문제점은 좋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멀리 떨어진 사람들한테 뭐 편지를 보내야 하고 막 전화가 생긴 것도 좀 최근의 일이고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하면 지금은 24시간 내내 수백 명과 화상통화도 할 수 있고 이동통신 기술이 발전했고 핸드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죠. 근데 이렇게 외롭다는 걸 얘기하면서 인간은 사실 외로운 존재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힘이고 외로움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것도 있는데 먼저 다른 사람과 건강하게 연결되는 법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통신 기술의 이점을 누렸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건 가치 있고 재미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우리가 실연을 당하고 이루지 못하는 사랑에 빠지는 고통이 있는 삶이 좋은 삶일 수 있다.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 기술로 실패할 확률이 없는 사랑을 만들어서 100% 매칭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좋은 삶일까? 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이 가치를 훼손하는 현상을 두고 기술자들은 기술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쓰는 사람이 용도를 정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거에 있어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치가 이끄는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9장이었고요. 다음은 똑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10장 인공지능이 아직 하지 못하는 일 하겠습니다. 이 장강명 작가는 조지 오웰을 굉장히 높이 사더라고요. 조지 오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조지 오웰은 필명이더라고요. 실제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서. 이분은 1936년 1월에 영국 진보 단체이자 독서 모임 클럽인 자파 북클럽으로부터 영국 북부 노동자를 취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이때 이 조지 오웰은 영국의 랭커셔와 오크셔 탄광 일대를 2달 동안 치열하게 취재를 합니다. 단순하게 그 강부들을 취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막장에 직접 들어가고 그들의 집에 찾아가고 그들이 묵는 하숙집에서 같이 묵으면서 생활하면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위검부드로 가는 길입니다. 위검부드로 가는 길은 총 2부분으로 나뉘는데 일부는 그 탄광에서 생활했던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한 르포타르주로 만들었고요. 2부는 이 33세였던 조지 오웰이 느꼈던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을 이제 사회평론으로 썼는데요. 그 주 내용을 보면 사회주의자들조차 계급 차이를 넘기 힘든 이유, 사회주의가 지지받지 못한 이유, 사회주의가 어떻게 파시즘을 키웠는지에 대해서 썼습니다. 기술 문명에 대한 관점 차이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갈리고 있죠. 우리가 직전에 읽었던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해서 커즈와일은 이 기술 문명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류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케인스와 조지 오웰에 대한 관점 차이를 볼 텐데요. 케인스는 굉장히 낙관적인, 환상적인 미래를 그렸어요. 기술이 발전을 하면 그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이 될 거고, 노동 시간은 단축될 거고, 그 노동 시간이 단축된 만큼 여유 시간이 생기면 우리 인간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게 바로 커즈 와일의 생각이죠. 그다음에 조지 오웰의 생각을 보면 많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 그에 따라서 권력자들은 통제를 강화할 거다. 이 통제를 갖고 있는 기술 문명, 기계에 결국엔 인간이 종속될 거고 진보라는 이름으로 인간은 억압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 시각이 있는데요. 이 장강명 저자는 지금은 조지 오웰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조지 오웰에 집중을 해야 할까? 첫 번째가 AI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AI는 인간이 아니죠. 데이터로 학습을 할 뿐이고 결국에는 이런 인간이 느끼는 고통, 그리고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각, 냄새, 이런 걸 직접 체험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인간의 본질은 인간은 적당히 고통을 이겨내고 자기 손으로 무언가 해낼 때 성취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결론은 이 기술이 인간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켜야 할 마지막 영역은 인간 스스로 정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84라는 미래. 이 장강명 작가가 1984를 쓴 조지 오웰을 좀 높이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984는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디스토피아를 그렸던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바로 멋진 신세계인데요. 이 두 가지 디스토피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의 미래는 고통이 없는 세상입니다. 고통이 있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은 다 기계가 하고요. 감정상 고통을 느끼면 소마라는 마약을 섭취해서 쾌락을 느끼려고 합니다. 즉 이때 인간은 결국에는 생각 없는 걸어다니는 밥통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4에서는 거대한 전체주의가 생겨나는데요. 이 사생활이 말살된 감시 사회가 바로 이 1984가 그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공통점은 기술이 인간을 억압하거나 타락시키는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 두 책에서 기술은 비극의 엔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기술이 가장 많이 생겨난 부분이 바로 1,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최초의 CCTV가 만들어지거든요. 오웰이 쓴 1984는 1949년에 출간이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텔레스크니라는 양방향 감시 체제, 이게 바로 이 CCTV와 비슷한 겁니다. 이 텔레스크니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요 메시지는 과학기술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했던 거대한 비극들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4가 그린 이 미래의 모습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우리가 덕분에 피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지 오웰이 그렸던 1984는 너무나 끔찍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는 가지 말아야겠다. 라고 피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지 오웰 덕분에 우리가 그런 세계로 가는 걸 피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책에서 이제 빅브라더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권력의 감시를 비판하는 강력한 개념적 무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빅브라더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봤죠. 이 개념이 당신의 모든 일상을 감시하고 생각의 자유마저 박살내는 거부할 수 없는 전체주의 권력에 보이지 않는 눈을 말합니다. 그 반면에 멋진 신세계는 우선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다 기계가 하고 고통이 있으려고 하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 때 바로 쾌락을 유도하는 마약을 섭취함으로써 쾌락을 유지하는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장강명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고통스럽지 않고 그나마 견딜 만한 모습이라 우리가 이렇게 오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과학, 기술과 사회, 그리고 문화. 이 부분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기술이 훼손하는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현실감, 두 번째가 불확실성. 이게 보이지 않는 가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거였구나라는 걸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이제 현실감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것을 보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증강현실, AR 기술이 들어오면 이제는 공통의 현실이 없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는 안경만 끼면 내가 보고 싶은 거를 창조해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각자 보는 게 다 다른 거죠. 공통된 현실이 없어요. 공통된 현실은 붕괴되고 각자의 주관적 현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세계에 정말 사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현실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공통된 분모가 없으니 소통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현실감이 당연히 없으니까 공통된 이야기거리도 없을 거고, 이게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상을 해보니까. 그리고 불확실성도 가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 예측 분석 기술을 많이 활용하죠. 데이터를 많이 넣고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지 확률적으로 예상을 하잖아요. 이렇게 될 확률이 뭐 90%다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그게 바로 이제 바둑에서 승리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이제 제미나이나 GPT를 활용하면서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묻는 것도 데이터를 막 집어넣고 확률적으로 그쪽 방향이 더 높다면 그걸 선택하잖아요. 그게 더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우리의 일이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 내가 더 확실한 승리, 확실한 미래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이게 위험한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데이터가 결국엔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결단, 판단력은 이제 없어지고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러면 인간의 판단력이 거기에 개입될 필요가 없으니까 인간으로서의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런 불확실성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결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성장하는 건데, 그 기회를 스스로 우리가 박탈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STS, FSF를 작가들은 이제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STS가 뭐냐면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인데요. 과학기술이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와 그 책임을 묻는 문학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그 모습에 공포와 거부감을 느끼고 인간이 지켜야 할 인간다운 핵심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건데요. 이거는 대표적인 책으로 1984와 멋진 신세계가 있습니다. 그 결말이 공포스러울수록 오싹할수록 독자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 쓴 기술이 바로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합니다. 한나 요아스가 말한 공포의 발견술인데요. 발견의 도구로서 공포를 보면 미리 예견된 최악의 미래를 상상함으로써 우리가 반드시 보존해야 할 인간의 개념이 무엇인지 역설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장강명 저자는 이 SF의 사명을 이 1984나 멋진 신세계처럼 끔찍한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지켜야 할지 깨닫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AI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의 비극을 미리 예견하고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불편한 진실을 대면하는 일.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작가들 입장에서는 SF 소설은 미래를 맞이하는 예언서가 아니라 비인간적인 미래를 피하게 만드는 예방주사기 때문에 이런 SF 소설을 쓰는 게 이 작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기술을 통제할 수 있을까? 이 AI의 기술을 통제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기술을 통제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학 물질인 DDT나 성면, 프레온 가스를 우리는 국제 협약이나 조약으로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엔의 기구인 IAEA를 통해서 이제 원자력을 핵폭탄 같은 거를 제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사생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생활 권이나 이칠 권리 등을 통해서 이제 개인 정보를 마구잡이로 쓰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기술 통제는 경험의 영역이지 불가능한 도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기술 통제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AI 기술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제 작가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인문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문학이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기술자가 인간적인 기술을 만들겠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대요. 어, 기술자가 과연 이런 기술의 방향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가 기술의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문학자들이,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아니라 인문학자들이 가치를 먼저 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인간성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인문학의 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통을 대하는 인본주의적 태도 또한 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고대 철학, 이제 불교 사상이나 스토아 철학의 한계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불교나 스토아 철학은 이 물질은 무의미하다. 인간 정신으로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런 철학이나 사상은 현대 기술 환경에는 부적합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할 부분은 감내할 가치가 있는 고통은 당연히 우리가 수용을 해야 하고 무의미한 고통은 기술한테 전가하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좋은 삶에 대한 숙고를 바탕으로 물질 세계를 통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작가로서의 한계가 있는 거고 전문가들이 또 가치를 정립하는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2의 몽테스키웨를 기다리며가 있는데요. 몽테스키웨는 1748년에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상권 분립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매우 독창적인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이권 분립까지는 있었는데 상권 분립은 이 법의 정신에서 처음으로 몽테스키웨가 말했던 부분이고 이 아이디어가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건립 시기에 이 상권 분립을 채택해서 지금 현재까지 전 세계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 상권 분립을 지켜야 할 원칙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런 기술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몽테스키의 상권 분리처럼 근사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 거대한 기술 권력을 통제할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기술을 가치가 알고리즘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결론은 인공지능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상상을 하는 거,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거, 그렇게 실제로 미래를 바꾸는 거, 이게 인간이 할 부분이고요. AI는 예측을 하지만 인간은 결단을 하고요. AI는 계산을 하지만 인간은 상상을 합니다. 미래는 결정된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의 상상이 빚어낼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시작된다를 보면 기술자 입장에서 쓴 책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쓴 부분이라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도 매우 낙관적이라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육체를 떠난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초인간을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부분도 정말 기술자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그것 또한 이렇게 우리가 인문학자들 가치를 정립하는 학자나 철학자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기술자가 쓴 책, 그리고 인문학자가 쓴 먼저 온 미래를 읽으면서 약간 좀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새로운 책으로 만나요. 안녕!